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야밤에 왜 미국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서 우리 웅달님과 저를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고생 그래도 안 여러 전 네 너무 기쁩니다.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가슴 뛰게 기다렸던 그 제롬 파월의 연설이었고요. 그거를 생중계로 막 딱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분 전에 연설이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우리가 화면을 열었는데요. 1 년에 한 번 열리는 미팅이니까 우리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잭슨 홀 미팅이 정말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잭슨 홀 미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걸 제가 깜짝 이벤트로 방금 이 명시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네. 박용범 현지 특파원이 있습니다. 네. 미국 현지 특파원이고 지금 이 순간에 아 잭슨홀 미팅에 있습니다. 진짜요? 현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톡으로 좀 방금 전에 사진을 좀 받았습니다. 그 와. 사진을 여러분께 좀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잭슨홀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그 잭슨홀 미팅 현장에서 바라보는 전면의 모습입니다. 이 음.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만년설이고요. 예, 티턴산이라고도 하죠. 와.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앞이 여러분 그냥 일반인이고 동네 주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다 어. 그냥 연방준비은행장, 뭐 한국은행 총재 정도 되는 그런 멤버고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두 분 다.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런 광경에 있고요. 그냥 느낌을 보시고요. 원래 이거 회의가 어제 시작됐었는데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가 오고 안 좋았습니다. 근데 딱 어제부로 이제 다시 이제 화창하게 개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주셔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다시 한번 그 매일경제신문의 박용범 기자의 그 네이버 검색하시면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IMF 경제전망 보고서나 현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하시는 아주 훌륭한 기자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추천드리고요. 예,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예. 바로 이분들하고 다 말씀 한마디씩 건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 연방준비제도 은행 총재들이죠, 총재들. 와. 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잭슨홀 미팅에 있어서 좀 말씀드린다면 추가적으로 이 잭슨이라는 것은 시 이름이고요. 이 홀은 산을 뜻해요. 음. 저도 이제 대전 사람이어서 분지 지역에 살았는데 대전 근처가 다 산이에요. 그래서 논산, 금산, 그 음. 괴산, 뭐 연산 다 산이죠. 금산에 인삼 유명하죠. 이 산으로 둘러싸여 그 홀이라는 단어가 산, 골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로 굳이 치자면 우리 스키 타러 어디로 가세요? 곤지암. 곤지암, 곤지암 같은 곳이에요. 곤지암 네. 같은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고요. 매우 조용한 시골이고요. 이 티턴산이 있고 티턴산을 배경으로 잭슨홀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만년설이고요. 매우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매우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아주 조용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 엄청난 이렇게 조용한 그 시골 마을에 정말 세계적인 뭐 노벨상 경제학자 수상자 또 각 중앙은행 총재들,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150 명이 모입니다. 1 년에 한 번. 와. 이게 잭슨홀 미팅이고요. 어떻게 보면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 우리 한국은행 총재 이런 분들도 다 참석을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150 인이 모이는 통화정책의 수장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떤 수준이고 그러면 이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만들겠죠. 실제로 이 잭슨홀이 그런 곳이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 보겠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와. 그러면은요, 교수님, 네. 이 잭슨 홀 미팅에서 혹시 좀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잭슨홀에서 나왔던 그 발언들이 말 그대로 이 세계 주요 통화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그 근거가 됐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8월 티턴산의 개시. 이 어. 게시 그러니까 티턴산을 그쪽에서 나오는 어떤 명령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대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5년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세계가 자산 거품의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실제 음. 세계 어.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2007년에서는 시장의 혼란을 막을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래서 2008년부터 양적 완화를 실제 돌입을 했었고요. 퀀터테이티브 이즈 1, 2, 3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2014년에는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고 2008년에 그리고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 역시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통화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당시 ECB 총재가 실제 2015년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어. 2015년 12월부터. 그리고 15년에는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16년에는 금리 인상 여건 강화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에 처음 금리를 인상했어요. 베이비 스텝. 그리고 1년 만이죠. 16년에 금리를 또 인상했어요. 또 베이비 스텝. 그리고 음. 17년에도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16년에 이 발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졌죠. 아. 17년에 3번, 18년에 4번. 어. 그러니까 15, 16년에는 12월마다 한 번씩 인상하다가 이제 17, 18년에는 3번, 4번 금리 인상 속도가 아. 빨라졌죠. 네. 자, 근데 2022년에는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음. 특히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2021년 작년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크루그먼이라는 학자가 이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이다. 장기적인 게 아니다. 2021년 당시에. 그러니까 굳이 이거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제롬 파월은 그걸 믿었습니다. 이 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당시 이 보고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연설하면 연설문이 담겨 있는 근거 자료들을 같이 제시하거든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보여드리는데 그냥 연설문 가지고만 이따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연설 후에 이런 그래프가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캐나다, 유로존, 일본, 스위tzerlän드,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영국, 파운드 그러면 네. 이렇게 6개 국의 이 돈의 가치를 달러 가치와 비교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아. 이해가시죠? 근데 네. 역시 이 영국 파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물가 수준을 보니까 2%를 밑도는 수준이다. 여전히.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 아니다. 아. 고물가 걱정하지 마라. 저물가가 걱정이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너무 빠르다. 그래서 결국 등장한 게 뭡니까? 연준의 실패. 음. 연준의 실패가 계속 주장됐던 거예요. 음. 그런 기억 속에서 개최되는 잭슨홀 미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와, 그 우선은 역사를 이렇게 한번 네. 정리해 주시니깐요. 네. 그 잭슨홀 미팅 때 그 의장들이 얘기했던 그 발언들이 거의 다음에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가 우리 병원 가면 뭐 음. 이렇게 진단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당신 약 먹어야 돼. 아니면 뭐 수술을 받아야 돼.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제를 진단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진단했을 때 그것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해. 이게 실패할지 못할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우리가 소위 뽑아놓은 유명한 학자들이고 유명한 그 정책 의사 결정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틀린 의사결정을 내릴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었냐면 부디 제롬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내가 그냥 연준 의장이다라고 나를 입장을 바꿔놔라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려왔어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연준 의장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앞으로 물가가 어떨지, 앞으로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 시장에 영향이 미칠 테니까 그런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진단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올해가 너무 기대되는데 올해가 또 어떻게 진행됐을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올해는 네. 좀 어떻게 됐었나요? 자, 올해 잭슨홀 미팅의 주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주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이게 말 그대로 이것을 주최하는 주최 측이 캔자스시티 뱅크예요. 그러니까 연방준비 제도가 있고 페드가 있죠. 그리고 연방준비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은행 중에 캔자스시티 은행, 연방준비 은행에서 주최하는 미팅이다, 워크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매년 주제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uneven economy라고 표현했어요. 웅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랑 2022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균형 회복이 전개된다. 아. 선진국만 회복된다. 이 uneven economy가 그 당시 잭슨홀 미팅의 주제였습니다. 자, 음. 근데 이번 주제는 여기 보시면 제가 해석을 좀 해봐 드릴게요. 이게 주제인데요.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음. 그러니까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제약되는 제약 요인들, 그리고 정책들을 동원하는데 정책이 과연 먹힐까, 그 정책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reassessing, 다시 한번 평가해 보자. 어. 이 코로나19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충격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동원했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 물가 초인플레이션이 나왔고 초인플레이션을 잡고자 또 다른 통화 정책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맞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이만큼 왔는데 한번 점검해 보자. 어. 이런 의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진단에 초점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연설하셨던 그 장면을 제가 그 캡처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연설하는 동안 제가 제 나름대로 직독하면서 적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요약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2% 물가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거의 첫 문장에 해당됩니다. 어. 2%라는 우리 중앙은행으로서, 미국 중앙은행으로서 해야 할 역할, 목표 물가 2%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 반드시. 예, 반드시. 어. 이걸 안 맞추면 특히나 저소득층이 정말 힘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또 그러기 위해선 수급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공급이 막혔고 수요는 넘쳐나니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야기됐는데 수급을 맞춰야만 한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한다고 탱크를 멈춥니까? 금리 인상하는 게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전쟁을 못 멈추죠. 공급 조건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확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의미심장해집니다. 좀 이따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떨어뜨릴 것이다. 경기 침체를 만들 것이다. 이런 진짜요.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 매우 와.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낮은 성장률을 볼 것이다. 낮은 고용을 볼 것이다.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가계, 기업 모두 다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물가 안정을 안 시키면 더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와. 맞다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희망적인 메시지가 보이긴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월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했죠. 굉장히 높았죠. CPI가.
그리고 물가가 좀 떨어지는 듯했어요. 8.5%. 근데 그 8.5%라는 미국 물가 상승률 7월 물가를 가지고 그 한 달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 희망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거 어. 희망적인 거 아니다. 와. 시장아, 안도하지 마라. 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고물가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유지해서 반드시 물가를 잡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음. 특히 이 세 가지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게 주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1970년대와 2000년대에 교훈이 있었다. 음. 1970년대는 고물가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웠었어요. 아, 제가 볼코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네. 볼코가 등장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 너무나 물가가 높으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는데 한 번 인상을 한 번에 4% 포인트를 인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칭이 있죠.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 어. 예, 그 당시에는요. 진짜 웃기 힘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와. 그때 이게 어떤 선택이냐면 물가도 너무 높고 이 경기 성장세도 너무 낮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데. 근데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볼코가 금리를 어. 그렇게 강도 높게 인상했는데요.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또 우리 얼굴도 크게 비춰줘야 되니까 얼굴 표정을 보셔야 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이 되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볼코 시대 때 금리를 그렇게 인상하니까 금리 인상하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쉽지 않죠. 투자 못하죠. 네.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아 무섭죠. 가게도 투자 못하고 기업도 투자 못해. 네. 신산업 진출 못해. 그리고 저축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 와중에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아휴. 모든 돈이 저축으로 쏠려요. 그럼 네. 있던 돈 다 저축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침체되는 거예요. 지금 소비를 아끼고 일단 저축해야 돼. 이런 판단을 하죠. 어. 그리고 돈이 주식 자금으로 안 몰리니까 자기 자본이 부족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돈 빌리기가 부담되니까 투자를 그냥 다 위축시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요? 소비가 침체되죠. 투자가 음. 침체되죠. 네.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소비 더하기 투자가 내수예요.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일자리가 사라지죠. 네. 실업난이 야기됩니다. 엄청난 실업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울면서 편지를 썼어요. 볼코 의장님, 어. 우리 아버지 직장을 잃어서 자살하셨어요. 당신 책임질 거예요. 정말 엄청난, 정말 그건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말 국민적 동기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 막 그 트랙터 있죠. 네. 트랙터 아십니까? 네. 그 농기계. 그렇죠. 그거 끌고 가가지고 그 연준 건물 부신다고 하면서 막 압박하고 시위도 장난 아니었어요. 와. 그래서 그때 볼코 의장께서 총을 차고 주무시고 그랬었어요. 음. 그랬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가를 잡은 겁니다. 아. 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쳐났는데 이러다 보면 자연히 수요를 떨어뜨리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다만 물가는 잡혔는데 실업률이 치솟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침체된 경기를 그제서 부양시키는데 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잡고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럼 와. 다 잡는 거죠. 그게 네. 교훈이라는 거죠. 와. 그 볼코를 계속 1979년 볼코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요약적인 문장은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른 무엇도 상관없이 이 중앙은행의 역할은 2%라는 물가를 맞춰야 된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책무다. 어. 책임이 명확하다. 이거 안 하면 중앙은행의 실패인 것이다. 자기의 명분, 중앙은행 의장이라는, 그죠? 연준 의장이라는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는
그 타이틀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라고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믿고 계신다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것저것 다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메뉴판 가격을 좀 올리고 싶죠. 안 올리면 내가 죽으니까. 그죠? 그리고 임금 협상 과정에서 물가 이만큼 오를 것 같은데요. 임금 좀 이렇게 내년 임금에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최저임금률도 좀 올려주세요. 이런 종류의 임금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 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고 기대한다면 실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눌러야만 한다. 앞으로 물가 안 오를 거야라고 심리를 자극해야 된다. 그래야만 물가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뭐 하겠다? 0.75%포인트를 시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요. 와. 그렇게까지 해야만 기대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시사한 거라고 제가 지금 독해를 해본 거예요. 네. 문장을 읽은 게 아니라 행간을 읽어본 거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이요. 결의를 갖고 할 거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다라는 거예요. 나의 롤모델은 볼커다 이 뜻입니다. 결의를 갖고 할 거다. 볼커 의장도 결의를 갖고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결의를 갖고 한 거예요. 책무를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 언제까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그 임무가 뭐예요? 물가 잡는 거. 2% 물가 만드는 거. 어. 행동을 강력히 하겠다. 와. 물론 빠져나올 구멍을 마련해 놨는데 9월에 있을 FOMC 회의는 당연히 그때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물가가 완전히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9, 8 이 언저리에 머문다. 혹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한 달 전에 9.1%를 초과하는 물가가 또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요. 정말 0.75가 아니라 1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와. 시사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 해석을 합니다. 폴 포커의 그냥 부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아까 과거에 폴 버커가 4%까지도 한 번에 인상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뭐 0.75%를 넘어서 예. 진짜 1%까지도 인상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해석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직독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 직독이 충분하지 못하겠지만 거의 직독하다시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거고요. 와. 제가 해독했다라는 그 표현만 있을 때만 제가 해석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행간을 읽어보신다면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우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0.25% 네, 올렸는데 만약에 진짜 네, 이번에 9월에 미국이 진짜 0.75 이상 올리면 격차도 좀 커지고 네, 그러면은 또 환율도 되게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그러네요. 와. 맞습니다. 네. 예. 당연히 그 환율 문제 지금 너무 좋은 질문 끌어오셨는데요. 역시 명 아 MC다우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환율 부분이 여러분들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 어. 환율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잭슨 홀 미팅에서의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인데 그래프 보이시죠? 네.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 이게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모든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와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300원을 초과한 게 딱 세 차례 있는 거예요. 그죠?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또 역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침 유학 시절이었어 가지고 어. 정말 힘들었었다. 그죠?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 그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 한국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유학생 보낸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든 시국이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갔다가 돌아오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1340원, 45원 이렇게 찍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직전에 굳이 따지면 지난주죠.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초강세까지는 아니어서 좀 안정화되는 듯 했어요. 근데 제가 누차 웅달님께도 말씀드렸죠. 2022년은 강달러 시대다. 어. 강한 달러의 시대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죠.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지난주는 왜 안정화됐었냐면 그 인플레 정점론이 확산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일까 장기화일까를 가지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지난주에까지는 왜냐하면 9.1, 8.5 떨어졌으니까 또 정점 찍었나 보다. 이제 물가 잡혔나 보다. 그럼 음. 0.5 인상밖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주춤해질 것이니까 달러 가치가 그렇게 강하게 안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강달러가 나왔는데 그 강달러가 나온 그 환경이 왜 그랬냐면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 가장 중심이 됐던 그 뉴스가 뭡니까? 7월 FOMC 회의록이죠. 회의록이 이번 주 초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연준은행 총재들이 다 똑같이 이거 인플레 정점 아니다, 장기화된다 이런 목소들이 담겨 있는 거죠. FOMC의 마음을 읽어본 거죠. 어. 읽어봤더니 이거 아닌가 보다.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게 아닌가 보다. 금리 인상 더 강해지겠다. 더군다나 이번 주 지금 이 순간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그러면 제롬 파월은 인플레 안 잡혔다고 강조하지 않겠는가. 그럼 앞으로 금리 인상 강하게 있겠다라는 기조가 돌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겁니다. 그러면 또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동시에 걱정되는 게 뭐죠? 경기 침체 우려겠죠. 어. 그럼 경기 침체 우려라는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안전자산으로 가야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투자에 더 집중되는 거야.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그렇게 음. 됐었던 거고 이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목소리 한 20분 동안의 이 연설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정말 세계가 주목을 했어요. 주목을 했겠지만 주목하면서 그래도 그 또 어제 오늘 사이까지는 한 이틀 사이까지는 또 정점론을 또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음, FOMC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달러 기조가 어쩌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강달러가 좀 언제쯤 많은 분들이 좀 강달러가 조금 좀 진정되기를 원하시긴 하잖아요. 네, 좀 뭐 굉장히 미래일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좀 언제쯤 요렇게 좀 해소될 수 있을까? 그런 게 네. 쪼금 있을까요? 제가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르고요. 역시 데이터가 결정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계속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경제 현상이 물가, 금리, 시장입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잖아요. 물가, 금리, 시장. 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 잡자고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 그 속도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장은 크게 따지면 세 가지 시장이죠. 외환 시장,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강한 오름세. 그 두 번째는 주식 시장, 자본 시장. 그 주식 가치가 급락하는 거죠. 물가가 너무 강하면 금리 강하게 올려야 되니까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세 번째가 자산 시장, 가장 어. 대표적으로 이 주택 시장 압력을 받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면
역시 물가에 따라 달려 있다. 전 원론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어. 같고요. 물가를 우리가 전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물가가 지금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정말 어, 데이터를 봤을 때 안정화되는 기조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쭉 떨어지다가 뭐 6, 5, 뭐 이 정도를 좀 찍었을 때,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겠죠. 베이비 스텝을 하거나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거나 음. 그런 식으로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본다면 그 지점부터 그런 근데 물론 시장은 착각할 수 있어요. 계속 착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시장이 착각하든 아니든 그 물가 정점론이 확산될 때 그때 환율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 거고, 물가가 완전히 잡혔을 때 비로소 강달러 시대가 종결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정말 키포인트네요. 물가가 포인트죠. 예. 그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음. 볼 수 있고요. 네. 정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진짜 다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 그거에 네. 대한 강론을 딱딱딱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네.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와,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정말 좀 네. 지금 만약에 그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막 투자 열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확실하게. 저는 너무 그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런 거시경제를 진단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투자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안정추구형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제가 긴축의 시대의 책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대 자체를 규명했으면 좋겠다. 요거 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2년 하반기의 모습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인 거고요. 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 금리 인상의 시대이고요. 어쨌든 다시 살아났다가 떨어졌다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교수님, 오늘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뼈와 살과 돈이 되는 이런 귀한 정보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혹시 감사하죠. 네.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끝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제롬 파월의 의사결정만큼 이것은 다른 말로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명확히 이해하시고요. 제가 그 부분 끝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프 보고 계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21년 10월 당시 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상당히 좋은 성장세를 유지해 나간다라는 전망이었어요. 사실 이 그래프가 제 23년 경제 전망서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영광입니다. 근데 22년 4월 들어서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22년 7월 들어서 바로 지난달 이렇게 또 한 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22년 연중은 그나마 2.3%면 미국 경제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음. 미국 경제로서는 괜찮은 경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괜찮은 경제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금리 인상해도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만 그 경기 침체는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용 회복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 완전 고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미국 경제 건강해요. 22년 지금은 아직은 건강합니다. 그럴 만하니까 금리 인상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그 경기 침체 국면에 처해지는 것은 23년의 모습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제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문을 받아들고 제가 지금 이 8월 26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지금 밤 12시입니다 여러분, 를 기점으로 수정 조정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가능한. 음.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녹록치 않고요. 한국 경제도 수출문이 좀 이게 교역 신장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계 교역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 파이가 유지되더라도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무역 적자도 그렇고요. 그런 기조가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22년 하반기 23년 경기를 좀 판단하시고 스스로 좋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 정책 의사결정 취해 나가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앞에 무서운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뭔가 있다라고 하고 그 길을 가는 거하고, 그래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보이면서 만지면서 가는 거하고의 그 차이. 어, 그래서 두려움이 훨씬 더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그래도 하면 그래도 이런 네, 리스크나 위험에서 그런 것들을 좀 충격들을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네.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고 모두에게 똑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총을 앞에서 누가 쏘는데 그냥 서 있으면 총을 맞지만 움츠리면 총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내가 그냥 서 있을 것인지 움츠릴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경제 변화를 먼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노력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재밌고 내가 이제 경제인이 됐네. 잭슨홀 미팅까지 관심 있네. 뭐 이런 사람이 점점 되시면 경제가 재밌고 더 들여다보게 되고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여러분의 소양 그런 면에서도 더 관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번 고견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